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쉽고 더 빠르게 성공을 이끄는 힘, 최소 노력의 법칙입니다. 그렉 맥커운 지음, 김미정 옮김, RH 코리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뉴욕타임스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에센셜리즘 저자의 신간입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 소아정신과 진아영 교수가 강력 추천한 책입니다. 저자 그렉 맥커운은 이 책 최소 노력의 법칙을 통해 더 쉽게 하지만 더 빠르게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일의 방식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쉽고 의미 없는 일들은 더 어려워지고 어렵고 중요한 일들은 쉬워진다면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인생의 짐을 더 가볍게 만들어 지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이 15가지 법칙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란 것에 집중하면 가진 것도 잃어버린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희생하지 않고 목표를 점점 더 쉽게, 결국에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최소 노력의 법칙.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문. 만사가 그리 어려울 필요는 없다. 패트릭 맥기니스의 이야기부터 나눠보자. 그는 자기가 할 일을 빠뜨리는 법이 없었다. 그때 주어진 과업도 모두 완수했다. 조지타운 대학에 이어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최고의 금융보험회사 대열에도 합류했다. 맥기니스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많은 시간을 일에 바쳤다. 주당 80시간도 모자라 공휴일과 휴가 중에도 일에 매달렸다.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었고 과연 퇴근을 하긴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게다가 출장은 얼마나 자주 갔던지 델타 항공사의 최우수 고객이 될 정도였다. 얼마나 자주 항공편을 이용했으면 기존 등급으로는 그의 수준을 논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한편 그는 새 대륙에 있는 회사 4곳에 이사이기도 했다. 한 번은 몸이 아픈데도 병가를 내지 않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그는 회의 도중 3번이나 화장실에 가서 구토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돌아온 동료는 맥기니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고 그때의 상황을 말해주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맥기니스는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는 비결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다. 뉴 잉글랜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준다고 믿었다. 대단한 수학가였던 맥기니스는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끝없이 일하는 것이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직장에 늦게까지 남아있지 않으면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장시간 일에 매달리면 결국 보상이 따르리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회사가 파산하고 말았다. 2008년 AIG 사태였다. 맥기니스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97%나 폭락했다. 매일 밤늦도록 사무실을 지키고 눈이 벌겋게 충혈돼 가며 유럽, 남아메리카, 중국을 오갔고 생일이나 기념일은 뒤로 하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금융위기에 터진 이후로 맥기니스는 몇 달 동안 몸져 누워 있었다. 밤이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비유적으로도 그랬지만 실제로도 시야가 흐려져 몇 개월간 제대로 앞을 보지 못했다.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맥기니스는 길을 잃었다. 스트레스는 병을 낳았다. 주치의에게 이런저런 검사도 받았다. 맥기니스는 자신이 조지 워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말, 복서처럼 느껴졌다. 복서는 농장에서 가장 헌신적인 일꾼으로 어떤 곤란한 상황에 부딪혀도 늘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복서는 과로로 쓰러져 폐마 도축업자에게 실려간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맥기니스는 그의 표현으로 신과 거래를 맺었다. 그는 제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제대로 변해볼게요 라고 신께 서약했다. 맥기니스는 무슨 일이 생기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더 열심히 일해서 얻은 한계 이윤이 실제로는 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계속 죽기 살기로 일할 수도 있었다. 목표를 낮춰 몇 가지를 포기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자신이 바라는 성공을 이룰 더 쉬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다. 맥기니스는 3번째 방법을 택했다. AIG에서 맡았던 직책은 내려놓되 자문위원 지위는 유지했다. 주당 80시간씩 일하던 습관을 버리고 오후 5시에 퇴근하기 시작했다. 더는 주말에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수면을 필요악처럼 대했던 자세도 바꿨다. 걷고 달리고 식습관도 더 건강하게 바꿨다. 그랬더니 11kg이 빠졌다. 이렇게 서서히 자신의 삶과 일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 즈음 스타트업 몇몇 곳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소액을 투자하던 친구 이야기를 들었다. 충분히 맥기니스의 흥미를 끄는 일이었다. 이에 그는 회사 2-3곳에 투자했다.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25배의 수익을 기록했다. 하나의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불황이 닥쳐도 든든함을 느꼈다. 일하는 시간은 반으로 줄었지만 소득은 오히려 늘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든 더 보람있고 삶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맥기니스는 일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더는 어떻게 힘써야 할지 모를 때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내 상태는 어떤가? 다음과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는지 자문해보자. 전보다 빨리 달리고 있지만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이바지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다. 너무 지쳐 비틀거리며 번아웃 직전에 처해 있다. 모든 일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힘들다. 이 중 하나라도 혹은 전부에 해당한다면 이 책을 잘 골랐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훌륭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일에 집중할 줄 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욕도 높다. 다만 너무 지쳐있다. 수월한 방법. 삶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리듬을 타며 진행된다. 함께 밀어붙일 때가 있는가 하면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더 세게 밀어붙이기만 한다. 쉼표 없이 혹사만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회가 넘쳐난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현대인의 생활은 고지대에서 하이킹하는 것과 비슷하다.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릿속은 흐릿하고 발밑의 땅은 불안하게 느껴진다. 공기가 희박해 한 발짝 전진하는 것도 몹시 어렵다. 미래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문제일 수 있다. 어쩌면 외로움과 고독 때문일지도 모른다. 금전적인 걱정이나 어려움이 짓눌러일 수도 있다.
날마다 우리를 질식시킬 듯한 온갖 책임과 압박 때문일지도 모른다. 원인이 무엇이든 전보다 2배 더 노력해보지만 성과는 절반에 그칠 때가 많다. 삶은 고되다. 복잡한 일, 중대한 일, 슬픈 일, 지치는 일 등 갖가지 사연으로 삶은 정말 고되다. 실망스러운 일, 돈 문제, 어긋난 관계, 자녀 양육,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살다 보면 하루하루를 견뎌내기가 몹시 힘들 때도 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책 한 권으로 없애주려고 시도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일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무거운 삶의 짐을 얕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좀 덜어주려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다고 모든 어려운 일을 쉽게 접근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힘든 일들이 조금은 수월하게 느껴지리라 믿는다. 크고 중대한 문제 앞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지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날마다 느끼는 실망과 짜증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지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다. 요즘은 전보다 더 자주, 더 많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 놓이는 듯하다.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럽고 지치는 상황을 이겨내려고 더 오래, 더 열심히 일에 매달린다. 번아웃을 성공과 자긍심의 척도로 여기는 우리 문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문화는 끝없이 지치지 않는다면 뭔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준다. 피를 흘리며 부러질 정도로 처절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위해 엄청난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즘은 자기 한계를 쳐부수는 것이 사람들의 목표가 된 듯하다. 번아웃은 영광의 상처가 아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만이다. 사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에는 상한치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가 고갈될수록 노력에 대한 성과는 더 줄어들기 마련이다. 번아웃에 빠져 녹초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바라던 결과는 얻지 못할 때라야 이 순환을 멈출 수 있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다.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어떨까? 자신의 한계까지 때로는 그 이상 무작정 밀어붙이는 대신 더 쉬운 경로를 택한다면? 당시 나는 매우 진중한 기업가 모임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누군가 큰 돌 이론을 들려주었다. 큰 돌 이론은 커다란 항아리를 가져온 한 선생님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다. 선생님은 작은 조약돌부터 항아리 바닥에 쏟아붓는다. 그런 다음 조금 더 큰 돌들을 그 위에 놓으려고 하자 크기가 맞지 않아 들어가지 않았다. 선생님은 같은 크기의 다른 용기를 가져온다. 이번에는 큰 돌부터 먼저 넣는다. 그런 다음 작은 조약돌을 넣자 꼭 맞게 들어갔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이야기다. 큰 돌은 건강, 가족, 인간관계와 같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일들을 나타낸다. 작은 조약돌은 직업이나 경력 같은 비교적 덜 중요한 것들을 가리킨다. 모레는 소셜미디어나 둠스와핑. 둠스와핑은 진지하게 누군가를 만날 목적을 내비치지 않고 별뜻 없이 데이팅 앱을 훑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것들을 말한다. 이 이론의 교훈은 내가 늘 말해왔던 것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을 최우선에 두면 이와 더불어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면 사소한 것들은 이루어지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낼 여력이 없어진다. 그날 밤 호텔 객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큰 돌이 너무 많다면 어쩌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나의 여력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아내 전화였는데 화면에는 아들 잭이 보였다. 전에 없던 일이라 갑자기 신경이 곤두섰다. 아이 얼굴은 창백해 있었고 목소리도 다급해 보였다. 뭔가 두려워하는 얼굴이었다. 저 뒤에서 아내가 내게 상황을 알려주려고 잭에게 전화기 돌려봐 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 잭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했다. 이브,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뭘 좀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해서. 이브가 심각한 긴장 간대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 의식을 잃고 근육을 제어하지 못해 전신에 일어나는 경련입니다. 나는 놀란 나머지 부랴부랴 짐을 싸서 심야 비행편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몇 주간 벌어진 일은 나를 정서적으로 녹초가 되게 만들었다. 병원 이곳저곳을 찾아다녔고 의료 전문가들에게 진료를 받았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뭔가 도울 일은 없는지 묻는 친구와 가족들의 전화도 계속되었다. 한편 한참 집안의 중대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른 일들이 기적처럼 사라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기조연설 일정을 조정해야 했고 항공편은 취소해야 했으며 중요한 이메일에는 답장을 보내야 했다. 사방이 꽉 막힌 듯 했다. 나는 믿을 수 없이 무거운 짐에 짓눌렸다. 때로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냥 저 아래로 푹 꺼지고 싶었다.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몇 주를 보낸 끝에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번아웃을 겪고 있었다. 결국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나 좀 힘든 것 같아. 여기서 내가 배운 것이 있었다. 나는 합당한 이유로 합당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되었다. 나는 허리 근육을 사용하며 안간힘을 쓰는 역도 선수와 같았다. 제대로 된 호흡법도 익히지 않은 수영 선수와도 비슷했다. 빵 반죽을 일일이 힘들게 손으로 만드는 제빵사라고 해도 될 법했다. 자기 일을 열심히 챙기되 지칠 정도로 혹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일과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중요한 일을 맡는 것, 뭔가 더 하고 싶은데 도무지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분명 중요한 일에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전혀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자신을 쏟아부으며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 만사가 그리 어려울 필요는 없다. 한 단계 성장하고 싶다고 늘 지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 이바지하고 싶다고 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다 희생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포기하거나 더 쉬운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다. 의지란 제한된 자원이므로 늘 부족하다. 중요한 일을 제대로 진척시키려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과 삶을 대해야 한다. 더 나은 결과를 얻겠다며 무조건 더 세게 밀어붙이는 대신 가장 본질적인 활동을 가장 쉬운 활동으로 만들 수 있다. 덜 힘들게 일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자신이 게으르다고 느낀다. 뒤처질까 두려워한다. 조금 더 애쓰지 않았다며 매번 죄책감이 든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해서 진취적이지 못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가 현명하다. 힘들게 애쓰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방감을 맛볼 수 있으니 말이다. 이 방법을 택할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면서도 온전한 정신을 지킬 수 있다. 쉽고 의미 없는 일들은 더 어려워지고 중요한 일들은 쉬워진다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속 미뤄왔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더없이 즐거운 일이 되고 기분을 전환하려고 해왔던 무의미한 일들이 더는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일들이 벌어진다.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 힘든 일에 붙은 잘못된 이름. 우리는 희생 그 자체가 꼭 필요하다는 신념 아래 너무도 자주 시간과 에너지, 나아가 자신의 온전한 정신까지 희생한다. 문제는 복잡한 현대사회가 필수적이고 어려운 일과 쉽고 사소한 일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사소한 일은 쉽다, 중요한 일은 어렵다는 말을 거의 자연법처럼 받아들인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더 깊이 뿌리 박힌 전제가 드러난다. 다음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일을 이뤄냈을 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노력했다고 말한다. 중요한 성취에 대해서는 얻었다 라고만 해도 될 것을 굳이 힘들게 얻었다 라고 말한다. 하루 일로도 충분한데 힘든 하루 일을 권한다. 그런가 하면 쉬운 일을 불신하는 우리의 믿음과 어긋나는 말도 있다. 쉽게 번 돈이란 불법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얻은 돈을 뜻한다. 말하긴 쉽지라는 표현은 상대의 의견이 틀렸음을 입증하며 비판할 때 쓰는 말이다. 나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을 거야 라든가 그렇게 하려면 정말 힘들겠지만 시도해 봐야지 라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지 의문이다. 우리 모두 더 어려운 방법이 분명 옳은 길이라고 무심코 수용하는 듯하다. 내 경험상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신성한 관습에 도전하려 하면 불편해질 수도 있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떠올리기조차 어려워한다. 만약 중요한 일에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든다는 잘못된 전제 때문에 이를 그르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 어떨까? 태도를 바꿔서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 더 쉬운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최소 노력의 경로. 인간의 뇌는 어렵게 느껴지는 대상은 저항하고 쉽게 느껴지는 대상은 반기게 되어 있다. 이 편향을 가리켜 인지적 용이함 원칙 또는 최소 노력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원칙이 작동하는 애는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값이 좀 비싸더라도 골목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값이 저렴한 상점까지 차를 끌고 나가는 것보다 그 방법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사용한 그릇을 식기세척기에 넣지 않고 싱크대에 놓는 것도 그 방법이 한 계단 수월해서다. 저녁 식탁에서 10대 자녀가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받도록 놔두는 건 역시 식탁에서는 휴대전화 금지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말싸움을 하는 것보다 그 편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에 관해 온라인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첫 번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이 원하는 질문에 답을 얻는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많은 예가 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쉬운 쪽으로 기우는 경향은 유용하다. 인류사 대부분에서 이 경향은 우리의 생존과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간이 최고 저항의 경로를 선호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 선조들이 식량을 얻고 가족의 피난처를 마련하고 부족 내 관계를 유지할 가장 어려운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 인간이 살아남은 것은 최소 노력의 경로를 택하려는 타고난 선호도 덕분이다. 가장 쉬운 경로로 기우는 선천적 본능에 맞서 싸우는 대신 이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정말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묻는 대신 질문을 뒤집어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수할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이라고 묻는 것이 어떨까? 덜 힘들게 일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자신이 게으르다고 느낀다. 뒤처질까 두려워한다. 조금 더 애쓰지 않았다면 매번 죄책감을 느낀다. 의식하든 안 하든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려운 일에는 항상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청교도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나치게 노력하는 이유. 나는 경력상 중요한 시점에 유명 기술회사 임원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의뢰인이 요청한 것은 리더십에 관한 세 차례의 프리젠테이션이었다.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앞으로 몇 년간 일을 더 맡기겠다고 했다. 내겐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미 만들어둔 컨텐츠도 전부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을 하루 앞둔 오후 나는 마지막으로 몇몇 수정사항을 발표에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 내용도 좋았지만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한 것이다. 결국 내용을 전부 뒤엎고 처음부터 다시 짜기로 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빠져든 나는 사람들이 내 발표에 환호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밤새도록 슬라이드와 유인물을 새로 만들며 발표 내용을 완전히 다시 썼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전혀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다음날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두에 꺼낸 이야기는 조잡했고 슬라이드도 낯설게 느껴졌다. 계속 고개를 돌려 화면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했다. 처음에 제시한 슬라이드 중에는 강조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 간단히 말해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 자리를 나서는데 숨이 가빠졌다.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잡고서는 보기 좋게 날려버린 것이다. 의뢰인은 나머지 2차례의 발표를 취소했다. 연장 계약을 맺겠다던 말도 쏙 들어갔다. 내 직업 경력에서 가장 굴욕적인 실패의 순간이었다. 이 일에 너무 신경을 쓴 탓에 번아웃이 될 지경이었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도 못했다.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틀어졌는지 돌아보니 답은 분명했다. 발표를 완벽하게 해내야겠다는 마음에 생각이 많아진 것이다. 과한 에너지를 기울였고 지나치게 노력했다. 그 결과 승리의 문턱에서 패배를 낚아채고 말았다. 이를 통해 노력이 과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내 삶의 거의 모든 실패 뒤에는 같은 오류가 있었다는 점도 깨달았다. 그동안의 실패 경험 중 노력이 미흡한 경우는 드물었고 오히려 지나치게 노력한 탓에 일을 그르칠 때가 더 많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려면 기대 이상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믿곤 한다. 그 결과 스스로 나서서 필요한 것보다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손쉽게 뒤집어 생각하기. 19세기 독일의 수학자 카를 야코비는 유난히 까다롭고 난해한 문제를 능숙하게 풀어낸다는 평판을 들었다. 그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비결로 만, 무스, 이마, 훔케 흐른을 들었다.
이를 해석하면 뒤집어야 한다. 항상 뒤집어 생각해야 한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 뒤집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접근 방식을 뒤엎고 다시 뒤로 돌아가 반대쪽 생각이 맞는다면 하고 묻는 것을 뜻한다. 문제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한쪽에서만 바라본 탓에 지나쳐온 명백한 통찰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써 자기 생각의 오점을 더 분명히 확인하기도 하고 열린 자세로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가치 있는 일에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든다는 전제도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이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많은 사람은 이를 유일한 방법으로 여긴다. 그들은 몹시 지치거나 부담에 짓눌릴 때조차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이러한 신념 아래 어떻게든 버티면서 주어진 일을 능숙히 완수한다. 손쉽게 뒤집어 생각하기란 정반대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하고 묻는 것이다. 즉, 집중되고 명료하며 차분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더 적은 노력으로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완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말 중요한 일을 모두 성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슈퍼맨 같은 힘을 길러 몹시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빠짐없이 성취하는 것이다. 둘째, 몹시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더 쉽게 만드는 요령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뒤집어 생각하는데 능숙해지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일상의 과제들도 한결 수월해진다. 한 예로 일전에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사무실을 쓱 훑어보니 최근 교체하고 남은 오래된 복사기가 눈에 들어왔다. 이 복사기는 몇 주간 사무실 자리만 차지하던 애물단지였다. 복사기를 볼 때마다 신경이 거슬렸다. 하지만 그때마다 복사기 처리에 필요한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컬러 잉크 교체 비용도 따져봐야 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만한 곳도 찾아보면서 복사기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했다. 그 생각을 하노라면 너무 귀찮은 일이 많아 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생각을 멈추고 복사기를 그대로 내버려뒀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하고 고민해 보았다. 이 작업에 필요하다고 전제했던 모든 단계가 실은 전혀 필요치 않다면? 이런 생각으로 책상에 앉아 이것저것 쳐다보던 중 우연히 사무실 창문 너머로 건축 노동자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곧장 그를 찾아가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그냥 가지겠냐고 물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복사기를 가져갔다. 질문을 던지고 2분 만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버거운 기분이 든다고 해서 상황 자체가 버거운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머릿속으로 상황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이라는 물음은 생각을 초기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게 쉬운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토록 쉬운 까닭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복잡성을 제거하면 매우 적은 노력으로도 중요한 일을 진척시킬 수 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로 손꼽히는 워런 버핏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투자 전략이란 게으름뱅이에 가까운 무기력이라고 표현했다. 그들은 수익성을 창출하는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회사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찾는 투자처는 쉽게 받아들일 만한 곳이다. 간단히 운영할 수 있고 장기적 경쟁 우위가 있는 손쉬운 사업을 찾는 것이다. 버핏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2m가 넘는 높다란 막대는 관심 없습니다. 충분히 넘을 만한 30cm짜리 막대를 찾는 거죠.
어떤 전략이 너무 복잡해서 각 단계가 언덕 위로 바위를 밀어 올리듯 힘겹게 느껴진다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뒤집어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보자. 쉬운 경로일수록 열등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면 눈앞의 장애물이 사라진다. 이로써 자신만의 수월한 상태를 서서히 발견하게 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